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얼마 전에 설이었는데 그죠? 네.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 보니까 네. 뵐 때마다 뭐 계절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과장이고. 약간 네. 좀 심했죠. 아니 근데 이 경제도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지날 때마다 매주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가 설 무렵에 과일 가격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명절 지나면 조금 안정될 거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장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더 올랐어요. 제가 안정될 거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전해드린 겁니다. 네. 저는 과일값을 전망할 그럴 만한 그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걱정입니다. 말 그대로 금사과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네. 사과 하나에 사과 한 두세 개에 10,000원 요즘 가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리 인플레 시대라고 하지만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죠. 더구나 우리가 지금 사 먹는 가격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빼면 사실 사과 가격은 더 비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보 보면은 사과 10kg 도매 가격이 91,700원이에요. 이게 사상 처음으로 9만 원 넘은 거거든요. 불과 1년 전에 41,060원이었으니까 가격이 123%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사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배도 지금 15kg 도매 가격이 10만 원을 넘었고요. 정부의 공식 물가 통계로 보면 사과는 전년비 대비해서 71%, 귤은 78%, 배는 61% 가격이 뛰어 있습니다. 저도 몇 개 남았는지 개수 세면서 먹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근데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게 작년에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게 원인인가요? 그렇습니다. 가격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 수확량 감소라고 봐야 되겠죠. 설 명절 때 이제 명절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가격이 조금 더 급등한다라고 봤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명절이 지나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망고라든지 자몽, 키위 같은 수입 과일, 그러니까 대체 과일들 수입하면 이 대체 수요를 만들어 주면서 가격 급등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이제 명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더 강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사과, 배 등 이 과일 가격 문제가 일시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비싼 가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지원금은 모든 유통 분야에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정부가 가격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체감이 좀 안 돼요.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 걸까 잘 모르겠는데 기사를 보니까 1,500억 원 정도는 더 투입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워낙 과일값이 비싸다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장관 주재로 물가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1,500억 원을 더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과만 주는 게 아니고요. 감귤, 배, 포도 등 21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고요. 유통사 등의 판매 가격의 일부를 정부가 내주고 소비자에게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공급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지금 사과의 경우에 1kg당 2,000원 정도가 지원돼요. 정부가 추가 지원금이 나오면 킬로그램당 지원금이 2배로 늘어서 4,000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 뭐 1kg을 10,000원에 마트에서 샀다라고 하면 실제는 12,000원이란 얘기고요. 정부가 2,000원 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2,000원 더 내주니까 가격이 8,000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는 조금 내려가는 걸 체감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이것도 정부가 언제까지 내릴 수 있으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시방편이죠. 워낙 가격이 올라서 물가 못 잡는다는 원성이 나오니까 이거라도 좀 해주자라고 나오는 정책인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금의 문제는 대형 유통업체는 이게 좀 가능한데 전통시장인 정부 지원금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류적인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얼마가 들어갔다 나중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게 나오는데 전통시장은 그 통계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이 대부분 대형마트로 가게 되겠죠. 네. 안 그래도 편의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밀려있는 전통시장은 이 부분에서도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전통시장 30% 할인권 발행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월하고 4월 안에 180억 규모로 이걸 추가로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입 과일 더 늘리겠다는 대책도 뭐 명절 때 나온 대책이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에 노는 게 제일 좋아님께서 네. 바나나만 먹고 있어요라고 하셨거든요. 바나나가 그나마 좀 쌉니다. 그죠? 아, 저는 제가 원숭이띠인데 네. 요즘에는 그냥 원숭이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도 바나나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수입과일 얘기도 나왔는데 이 사과 배를 그러면 직접 수입을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왜 뭐 망고 이런 다른 과일을 수입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좀 급등한다 싶으면은 잠깐 수입했다가 또 네네. 닫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수농가 보호라는 측면이 우리나라 이 수입 과일 그 정책에는 좀 들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우리나라 과일 중에서 과수농가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과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역 등 수입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정부는 자칫해서 뭐 외국 사과 유입 과정에서 뭐 병충해 같은 게 유입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해서 외국 과일이 우리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과일에 시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좀 펼치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원칙적으로 생과일이나 열매 채소 등은 수입이 금지돼 있고요. 수입하려면 총 8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입 희망을 접수하고 위험 분석하고 예비 위험 평가하고 개별 병충해 위험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 관리 방안 작성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수입 기준이 만들어지고 고시하고 뭐 이래가지고 수입이 되거든요. 엄청 복잡하네요. 네, 이거 다 통과하려면 8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현재 사과의 경우에는 11개국이 검역 협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단됐거나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본이 2015년에 5단계까지 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협상이 지금 중단된 상태니까 사실은 이 과정을 복잡하게 해서 수입이 안 되도록 막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쉽지가 않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비싼 과일이랑 살아야 되나요? 지난해 이제 이상기후를 작황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가 얘기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재배 면적의 감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과 재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지가 대구의 경우에는 30년 전인 1993년 3만 6천여 헥타르에서 지금 2만 151 헥타르로 44%가 줄었거든요. 경북도 447 헥타르가 86 헥타르로 20%가량 감소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작황에 기후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재배 면적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42만 5,400톤이었는데 2022년 대비 25%가량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후는 들쭉날쭉한 거지만 재배 면적이 이렇게 계속 준다라고 하면 결국에 사과는 수확량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그러게요. 거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강원도가 사과 재배지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비해서 강원도의 사과 재배지는 250%나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사과를 재배하지 않던 지역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이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지 전체적으로는 재배 면적은 줄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저 남쪽에서 사과를 재배하다가 기후가 좀 변했다고 해서 강원도로 집 이사하고 농장 옮기고 해서 사과를 재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과 재배하시던 분들이 그냥 사과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당장은 가격 안정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변하는 기후에 맞는 사과 품종의 개량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과수농장 이전 등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기후가 변했으니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과 재배지를 조성하는 뭐 이런 고민도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과값이 좀 떨어져서 매일 아침에 좀 사과를 다시 챙겨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네. 비트코인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1억 원 넘었거든요. 어떻게요 이거? 남 얘기예요 또. 사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조금 무의미해 보이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딱히 없어서인데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발행한 회사의 가치를 근간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고요. 채권 역시도 뭐 특히 국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 국가의 신용도가 가치의 근간인데 네. 가상자산은 사실 그게 딱히 없거든요.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달러 등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거는 조금 다르다고 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은 또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 제가 판단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급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물론 전문가들은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니까 원래 경제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가치 판단이 힘들고 실제 가치가 없다면 수요가 사라지면서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비트코인은 수요가 더 폭증하면서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물론 폭락의 기간도 좀 있었지만 최근 수요가 더 들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뭐 1억 원을 넘었다가 또 좀 조정받았다 이러고 있죠. 근데 왜 수요가 크게 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자 수요고요. 또 하나는 실제 사용 수요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되겠는데요. 당장 최근 가격이 오른 것은 투자 수요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고 하죠. 2140년 뒤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비트코인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니까 가격은 오른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현물 ETF가 허용이 됐습니다. 이 ETF라는 게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랑 똑같이 움직이는 마네킹 같은 걸 만들어서 증권시장에 상장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려면 뭐 사고 팔고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코인 투자하려면 무슨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 열고 그리고 내 계좌하고 연동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마네킹 같은 거에 투자하면 똑같은 시세를 얻도록 해줄게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마네킹을 상장한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시세가 똑같이 움직이도록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똑같이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ETF가 생겼으니 새로운 수요가 날 거고 이 새로운 수요가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현물 ETF가 상장된다고 하니까 미리 비트코인을 사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에 ETF가 상장되니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가격을 좀 올렸다. 이게 좀 결정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감기라는 것도 있어서 4년마다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네. 그게 오는 4월이 반감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발행 코인이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매 4년마다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통계적인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이 비트코인 사용 수요 측면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비트코인은 마약 거래나 불법 거래의 주요 통화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가상화폐가 있지만 비트코인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죠.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서만 존재했다면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실제 가치를 바탕으로 뭔가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쉽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같은데요. 펜타닐이라고 합성마약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이거의 주요 결제 수단도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 급등이 투자 자산으로서 각광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거래를 조장하고 활용하는 주요 세력들이 비트코인으로 불법 거래 수익을 벌어들이고 이는 투자 세계와 다시 결합되고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 현상,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사실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들은 정말 비트코인 시세의 분출로 어마어마한 지금 자산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또 불법 거래를 더 강화할 테고 정상적으로 일하며 성실히 사는 사람들의 삶을 비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뭐 투자하자 말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뒷단에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네,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알겠습니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